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2030년대 초반에 항공모함을 가지게 되면은 미국 7함대, 우리하고 지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의 해군 함대죠. 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전력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보면은 지금 미 해군이 빠진 어떤 어려움, 그리고 우리 한국 해군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해군 간략하게 지난번 앞선 동영상에서 나왔던 부분들 제가 가져온 건데, 우리도 아마 중국 해군 못지않게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것 같아요. 중국 해군하고 향후 10년간 근함 계획을 보면은 1년에 평균 두세 척씩 찍어냅니다. 대형 수상함을. 자, 보시면 세종 배치2 근조 들어갔죠. 세 척이 근조될 것이고 가장 빨리. 그 다음 KDDX가 6척이 근조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 호위함 배치3가 또 설계를 마치고 곧 시작될 겁니다. 근조가. 그 이어서 호위함 배치4도 지금 승인이 됐죠. 그래서 6척.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술 축적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뭐 A사 레이더 하고 국산 전투체계, 그 국산 수직 미사일 발사관 2, 거기 들어갈 우리 이제 미사일들, 국산 미사일들, 그런 기술들을 녹여서 이순신급을 최대한 개량하겠죠. 2030년 무렵에 그 6척. 이렇게 합치면 47척이 돼요. 47척으로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때 더하기 이제 중형 항모든지 경항모든지가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대양 항해를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배수량 한 4천 만재 배수량 기준으로 4,00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가 9척인데 2033년이 되면은 대양 항해를 할 수 있는 4,000톤 이상의 배수량을 가진 배가 30척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 해군도 주력으로는 이제 안창호급이 배치3까지 완결이 되겠죠. 그럼 9척이 생기는 것이고, 이제 배치3는 특히 이제 원자력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죠. 지금 정부 고위 당국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 함선에는 이제 배치1에서 배치3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죠. 수직 발사관이. 아직 뭐 핵무기를 장착한다는 이야기는 없죠. 그렇지만 수직 발사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탄도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형 미사일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일급하고 장보고급은 이게 이제 연거내에서 주로 활동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배수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창호급은 큰 바다에 나갈 수 있는 톤수입니다. 충분히. 그게 9척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 그다음 미 해군 함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면 미군 함대가 지금 최근 1함대도 다시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렇게 전 세계 업무 분장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미 7함대를 많이 접하는 이유를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왜냐하면 7함대에 관할 구역에 우리나라가 들어있고, 중국도 들어있고, 인도도 들어있고, 호주도 들어있습니다. 태평양의 서쪽 바다를 모두 책임집니다. 동쪽 바다를 책임지는 게 3함대고, 3함대는 아마 예비대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뭐 잠재적인 적이 없죠. 3함대 지역에서는. 7함대는 전초죠. 위험 지역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7함대가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21년 기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니미즈급 항모가 한 척 있어요. 그리고 타이쿤데로가 순양함이죠. 세 척이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된 배들이에요. 아마 곧 개량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4, 50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은퇴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게 플랫폼 자체가 오래된 플랫폼이에요. 만재 배수량도 9,600톤 정도로 뭐 세종대왕보다 조금 작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주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레이버크급 8척이 있어요. 이것도 빠른 것은 94년도에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개조를 해서 오래 쓴다고 하긴 하는데 아주 일찍 만들어진 것들은 아마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습 상륙함, 우리 경항모 같은 거죠. 아메리카급이라고 해병대에서 쓰는 건데 그게 한 척 있다는 자료도 있고 없다는 자료도 있어요. 그리고 공격원잠,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원잠이 4척이 따라옵니다. 이건 배수량 6,900톤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산 안창호 배치3 정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크거나 그럴 것 같아요. 주말터급이 이제 2척이 있는데, 이거는 전력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괌에 미 해병대가 17,000명이 와 있습니다. 자, 이렇고 이거를 이거는 이제 미 7함대 2021년 전력이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33년으로 간다고 그래도 여기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조금 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2033년에 우리는 그 사이에 많은 전력 향상을 이룰 것이거든요. 자, 중형 항모가 한 척에 있겠죠. 중형 항모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 다음 세종급이 6척이 되는 겁니다. KDDX 6척. 예. 그래서 이게 타이곤데루가와 알레이버크급을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 세종급하고 KDDX는 거의 알레이버크급의 최신형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무장도 우리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력을 비교하자면은 우리 쪽이 나아요. 세종급 더하기 KDDX가 숫자가 비슷하다면, 예, 숫자도 비슷하네요. 예. 거기다가 우리는 최신형으로 개량된 이순신급이 있을 거거든요. 예. 자, 이것도 알레이버크급 최신형 정도로 개량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요. 예. 거기다가 덧붙여서 호위함 3사가 있죠. 예. 여기도 최신 A사 레이더가 들어가고 국산 장거리 유도탄이 다 들어갑니다. 막강한 전력이에요. 그리고 안창호급이 9척이 있고 수척으로는 LA급보다 많고 그중 3척은 LA급처럼 원자력 추진이고 우리는 수직 발사관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 해병대 우리 2개 사단이 있죠. 예.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서로 좀 더하기 빼기 하면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형 항모가 어떤 식으로 그림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2년간 미국이 지금 주말특급하고 연안전투함이 큰 대실패를 해서 지금 타이곤데루가급하고 알레이버크급을 뭐랄까 교체를 못 해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함선이 나이가 오래된 선령이 오래된 함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쉬었다가 생산 라인을 다시 가동해서 알레이버크급은 새로 찍어내고 있죠, 급하게. 그리고 이태리에서 프렘급을 가져와서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20척 정도로 건조하게 돼 있어요. 30년까지. 예. 그런데 보시다시피 미국에 함대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분들이 새로 신규 제조된 분들이 칠함대에 넘어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오래된 함정들을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조금 양보하더라도 여기서 두세 척, 서너 척 정도 함선 수가 늘어나는 정도에 그칠 것 같아요. 당연히 항모도 11척으로 11척이나 12척으로 고정될 겁니다. 신규 항모가 나오면 이걸 교체하는 것이 한 척이 두 척이 되지는 않아요. 칠함대에 있어서는. 물론 전시가 되면 3함대에서 지원을 온다거나 다른 함대에서 추가로 지원 온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의 해군 칠함대 현재 가장 큰 적은 어디겠습니까? 예, 중국입니다. 예.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함대 기동전단을 최대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예.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대양 해군을 키우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 해양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도 해안선이 짧아요. 예. 대만하고 우리 한반도 노출된 거 남중국해로 해서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미 칠함대가 장악하고 있죠. 이때까지 제해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패권 경쟁에 들어섰는데 상황이 악화되면은 미국이 제해권을 이용해서 해상 수송로를 틀어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대양 해군 하는 것처럼 중국도 본인들의 수송로를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 국방력 향상의 1번이에요. 모든 기술력과 돈이익이 투자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전력들을 만만히 볼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DF-26, 둥풍 26이고 2015년에 이제 소개가 됐죠. 대함 탄도탄이에요. 탄도 미사일인데 항공모함을 요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레이더 탐색기나 어떤 적외선 탐색기 같은 게 들어있고 인공위성 같이 이용해야 되겠죠. 항공모함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나와 있고 사정거리가 3,400km 정도 되는 걸로 봐져요. 예. 그리고 재래식 탄두고 핵탄두가 아닙니다. 3,400km면 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사정거리가. 예. 자, 그래서 이걸 근데 SM3로 막을 수 있느냐? SM3는 뭐냐면은 중간 단계 요격을 위해서 개발된 미사일이 맞지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지금은 중간 단계에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을 초기 실증한 정도에 있어요. 물론 기술 개발이 더 되겠지만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국군에서 가진 특히 러시아의 기술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 탄두가 하나만 들은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개 탄두가 들어서 여러 개를 공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뒤에 미사일의 앞부분에 크기가 보이시죠? 예. 몇백 킬로그램짜리 탄두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자, 거기다가 안에 더미가 아주 많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더미는 레이더를 잘 반사하게 돼 있고, 또 온도도 적당해서 적당히 열도 나서 SM-3 같은 적외선 추적 미사일들이 혼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 탄두는 레이더 흡수 도료를 바르고 냉각제를 사용해서 열을 안 내게 하죠. 예. 이게 러시아의 최신 탄도 미사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SM-3가 이게 대응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 검증된 바는 없다고 봐요. 특히 여러 발을 쐈을 때. 예. 그럼 수십 개 탄두가 날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더미 포함해서 한번 몇십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가려내서 요격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부분들은 난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도 이건 어렵다, 상당히 인정하는 부분이지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탄도탄을 맞겠다. 탄도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궤적이 레이더로 잡히면 궤적이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 극초음속 활공체 같이 궤적이 마음대로 바뀌는 게 있죠. 예. 그래서 미리 예상한 지점으로 미사일을 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미사일이 이 극초음속이나 활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쫓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응 방식과는 훨씬 다르죠. 요격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높이 뜨지도 않아요. 고도가 한 50km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레이더에 늦게 잡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중국이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2020년에 등장했죠. DF-17이라고 그림에 보시는 겁니다. 앞에 활공체가 달려있죠. 예. 이거는 사정거리가 한 2500km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타격 자산들을 활용해서 뭐 사막에다가 미국 항공모함 모형을 그려놓고 타격 연습까지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있어서 이거는 넘버원 목표입니다. 중국의 생존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중국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은 미국 칠함대 기지가 있는 곳을 표시한 겁니다. 요코스카의 본진이 있죠. 사세보 괌에 있는데 중국 본토 기준으로 보면 괌이 제일 멀어요. 근데 괌까지의 거리가 3000km입니다. 예. 자, 둥풍 26이나 아까 말씀 둥풍 17 같은 곳에 사정거리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 항공모함 기동전단이 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시에. 이건 뭐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뭐 동아일보 2020년 기사인데 해군 함중 수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 해군 기동 함대를 2000km, 3000km 밖으로 밀어냈죠. 예. 그럼 이 해역에서 미군이라는 힘이 빠지게 되는 거고 중국은 그들의 무역로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기존의 수상함을 더 건조하고 항공모함을 건조함으로써 그 해역을 탄탄하게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국의 전략이에요. 일단은 먹히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예, 미국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자, 수상함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2030년에 수상함이 지금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다는 걸 아시죠? 중국이. 425척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미국은 현재 300척인데 지금 워낙 은퇴 못한 함정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무리를 해야 돼요. 예. 웬만큼 노력해서는 기존 함정 수를 지키는 것도 버거워요.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배의 가격이 훨씬 비싸거든요. 고비용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군수산업은 지난 한 30년간에 걸쳐서 미국의 패착이죠. 예. 자, 그리고 이 300척에는 7함대 배가 50여 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7함대의 작전 구역에 중국 모든 해안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50대에 425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저 50척에서 몇 대밖에 안 늘어날 것 같다고 앞으로 10년 더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런 거죠. 거기다가 중국으로부터 3000km 안까지는 접근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예.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 태평양 서안에서 미국 해군이. 자, 그 사이에 미국은 무슨 일들을 했느냐. 예. 좀 웃기는 일들을 했죠. 먼저 예전 제가 올려둔 동영상들입니다. 연안 전투함 이거 뭐 프리덤급, 뭐 인디펜던스급 해서 두 종류 합쳐서 한 40척에서 50척 정도 근주한 것 같은데 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조기 은퇴가 유력해요. 예. 수많은 문제로.
그리고 지금 취역한 함정들도 1선에서 물러났어요. 2선에서 좀 더 손쉬운 일을 맡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해군에서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배라고 보시면 딱 맞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배는 한 3,000톤, 4천 톤급 함선인데 운영 유지비가 알레이버크급, 세종대왕급의 80배에서 90%가 든다고 해요. 지금 4, 50척 가지고 있으면 알레이버크급 3, 40척 1년 유지비가 드는 거예요. 우리 세종대왕급 유지비 많이 든다고 기름 많이 먹는다 이런 기사 본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건조에 이거는 제가 22조 원은 아주 낮게 평가한 것이고 운영비하고 이런 걸 다 봤을 때 전력의 도움은 하나도 못 되고 있거든요. 1도 못 되고 있는데 쓰는 비용은 한 50조 원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자, 주말 특급도 더 하죠. 3척을 건조했는데 50조 원이 들었죠. 예. 그리고 만들어진 배도 지금 한 푸도 원래 계획대로 안 됐고 여러 가지가 계획대로 안 된 게 너무 많죠.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원래는 저 해안 가까운 데 가서 LCS 연안전투함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거거든요. 기동전단이 가지 못하는 곳에, 기동전단 정도가 갈 필요가 없는 곳에, 즉 미국이 최고라는 전제하에 미 해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하에 개발된 함정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력외로 분류한 겁니다. 돈 50조를 넣었지만은. 그래서 합의 최소 100조 원을 넣고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알레이버크급은 은퇴도 하지 못하고 몇 년간 생산 라인을 끊었던 거를 더 이상 안 만든다고 했으니까 다 인원도 없고 다 빠졌겠죠. 그거를 5년이나 6년이나 쉬었다가 다시 만들기 시작했죠. 돈도 아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LCS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태리에서 프랭급을 데려왔죠. 그 컨스텔레이션급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외국 배 플랫폼을 가져와서 미 해군이 그런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주력 함정으로는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거죠. 항공모함 자체도 지금은 미 해군 내에서 고민이 많은 거죠. 중국이 저런 정도의 타격력을 가지고 있는데 항공모함의 생존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미래에 항공모함이 맞는 선택이냐 이런 논의까지 있는 것이죠. 항모기동전단이 이 세상 어느 바다든지 그 영해만 아니면 영해해봤자 12해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아마 한 20km 정도? 예. 이 세상 어느 바다든지 그리 경시 다녔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곳이 생긴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느냐? 예. 지난 몇 달 전에 우리 초음속 대한미사일 소개를 했죠. 마침내 말만 무성이 많았는데 그걸 소개를 하고 그때 여러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안창호급에서 SLBM을 시험 발사 성공을 했지요. 그리고 뭐 군지위성용 고체 로켓도 우리가 준비가 다 됐다는 걸 보여줬고 또 몇 주 전에는 심지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시작기까지 공개를 했어요. 자, 이거는 상당히 의외였어요. 이걸 공개를 한 것은. 왜냐하면 초음속 대한미사일 같은 경우는 다 됐는데도 공개 안 했잖아요. 왜? 전략무기니까. 근데 한국판 지로코는 내년에 시험 비행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개발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발이 유력해 보이는 것이죠. 이거를 공개를 한 거예요. 미리.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뭘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이것을 공개를 한 이유는 중국에 대해서 견제용도 분명히 있죠. 이미 북한 이야기는 넘어선 것 같아요. 이거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지만 오히려 미국에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왜 미국에 이걸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이겁니다. 당신들이 떠난 바다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 당신들은 이선으로 후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선으로 후퇴할 곳이 없다. 우리 영토가 우리 한반도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군 함대를 건설하는 것이고 항공모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너네들이 몇천 킬로 물러서서 항공 전단을 못 보내고 그 사이에 빈 공간에 전부 다 중국의 함대들로 채워질 텐데 그들이 우리의 생명수를 막으면 어떡하냐.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승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왔다. 이거 사례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게 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협상에 있어서 동북아 정세 또는 서태평양, 미국이 소위 말하는 인도태평양 정세에 있어서 한국이 할 수 있는지를 뭔지를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입장을.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해군력, 공군력의 증강을 빨렸죠. 못하게 하려고 했고. 예. 그랬던 상황이 지금 돌변한 것이고, 그 돌변한 상황에 방점을 찍는 것이 이런 무기들의 공개라고 봅니다. 예. 이런 미사일들은 다 미국이 가지지 못한 것들입니다. 극초음속, 초음속 대한 미사일 못 가지고 있죠. 그들은 미 해군은 하푼을, 오래 써먹은 하푼을 대체할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해서 뭐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그걸 수입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미국 MD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예, 미국 MD에 들어가면 우리 해군은 미국 해군입니다. 우리 해군력 증강하는 거에 중국이 시비를 당연히 걸죠. 엄청난 분쟁이 생깁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우리 해군을 키우는 겁니다. 주변에 세계 1, 2, 2, 3, 4 위 해군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도 키워야지. 예, 우리가 중국 너희들이랑 싸우겠다는 게 아니다. 예, 너희들도 우리랑 싸우려고 함정 키우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해군 키우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 서로 조심하자는 거다. 그렇게 중국한테 꺼낼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를 지켜야 되는 해군이고, 여기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면은 미국 너희들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에 큰 덕이 되는 부분이다. 그걸 이번에 무기 공개들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라. 예,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우리 중형 항모 기술 개발하는데 전자기 사출이나 그들의 경험,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미국이 적극적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여건이.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예. 이런 한국의 강한 해군을 향후 10년간 이렇게 증강할 것인데, 예. 우리를 미국의 편에 두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안달이 나게. 중국은 거꾸로 이러한 한국의 해군이 미국의 품속에 안기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예. 우리의 활동폭을 가장 잘 넓힐 수 있는 처신입니다. 동시에 국방력을 증강시키면서 향후 잠재적인 적들을 미리 사전에 제압하는 효과도 있지요. 그러면서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북한 문제죠. 한반도권은 한국이 주도권을 인정해야 된다.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동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반도의 교류가 활발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의 편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 속에 있어 왔다. 그건 중국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한반도에서 더 역량이 뛰어난 남한 위주로 소통이 된다면은 미국과의 이때까지 역사적인 동맹관계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거는 중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을 하고 종전선언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중국도 마뜩찮은 않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찬성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어떤 그걸 동북아에서의 어떤 상황을 주도하는 어떤 지렛대로 활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미군이 들락거리죠.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예. 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동영상에서 언급드렸지만은 LSAM 이제 내년 후년부터는 배치가 될 겁니다. 그거에 배치 2에 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 해군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의 대함탄도탄 그리고 극초음속 활공탄에 대한 대응이 지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해군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SAM 배치 2의 연구 개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중간 단계 요격이 들어있어요. 예, 뒤에 부스트를 더 달아서 기존에 개발 중인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겠다는 거죠. SM3 정도로. 예,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정도를 요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목표에 들어 있습니다. 30년대 초께 지금 33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쯤이면 그것들이 실물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기간상으로 봤을 때는.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상무를 가지게 됐을 때 우리 한국 해군의 전체 전력하고 미 7함대의 전력 비교를 해봤고 그 과정에서 미국 해군이 가진 어려움 그리고 태평양 서쪽에 있어서의 중국과 미국 해군의 어떤 파워 게임 그리고 우리한테 생겨나는 공간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